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채널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아주 열받기도 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정말 인생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때문에 제가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이곳에라도 털어놓고 저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저는 시골 깡촌마을 출신입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을 정도로 시골 깊숙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딱 7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하루 종일 물놀이도 하고 벌레도 잡으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도 하고 부모님 따라서 유명한 수영장도 다니고 그러던데 저희는 개울가가 수영장이었고 학습지는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로 숫자를 배우고 그걸로 글씨까지 배웠으니까 말이죠. 돌멩이로 땅바닥에 쓰는 글씨는 다음날까지도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지우개도 필요 없이 너무나 훌륭한 글쓰기 도구였어요. 저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신 엄마는 늘 힘든 모습이 역력하셨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로 저희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웃음이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어 보이는 웃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집에서 농사도 지으셨고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시장 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기도 하셨죠. 시장은 하루에 2번 오는 버스를 타고 한창을 나간 곳에 떨어져 있는지라 엄마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진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저는 동생에게 항상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어디 남자 동생들이 누나 말을 잘 듣긴 하나요. 한참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할 나이에 남동생은 몇 번이나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돌을 던지면서 놀다가 눈 바로 옆쪽에 돌을 맞아서 피가 철철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싸움질을 하느라 그걸 말리는 저는 아주 애를 먹었었네요. 동네 아이들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가끔씩 그렇게 크게 싸움을 하고 나면 제가 골머리가 아팠답니다. 저는 약간 여장부 같은 씩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걸 갖고 있었죠. 더군다나 동네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싸우면 제가 가서 말렸고 또 며칠씩 화해를 해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 동네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제 몫이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때론 엄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탓하기도 하셨죠. 아니 희진아, 너는 네 동생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안 말리고 뭐 했니? 이래서 어디 동네에서 놀게 했어? 네가 제일 나이 많은 누나면 동생들 다 잘 돌보고 다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엄마, 알겠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미안해 엄마, 저 진짜 조심할게요. 저는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사실 치마만 입었지 성격은 남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남자애들도 저를 함부로 무시하고 쉽게 대하진 않았었죠. 깡도 세고 낯짝도 두꺼웠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깡촌에서 세월을 보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고등학교부터는 읍내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그곳에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던 이모가 살고 계셨는데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집에서 숙식까지 제공해 주셨답니다. 그 덕분에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어요.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엄마한테는 죄송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 동네를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이라는 큰 곳으로 나가고 싶었고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시골 작은 곳에서만 있었다면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더라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고등학교 때 정말 악바리처럼 공부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공부했고 코피를 몇 번이나 쏟았는지 몰라요. 주말에는 시골집에 내려가 엄마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지만 그때도 책을 가지고 가서 똑같은 내용을 20번씩 복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엔 어느 정도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공부가 쉽다고 얘기하는 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고 머리에 쏙쏙 박히는 것이 제가 공부에 소질이 많은 걸로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시골 깡촌 마을에서 서울로 대학을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남동생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네가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너도 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말이죠. 세상은 넓고 살아갈 날은 많은데 동생이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그냥 천방지축 스타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사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런 동생이 답답해서 붙잡아 놓고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지만 동생은 쉽게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싸돌아다니고 학교도 빠지고 패싸움이나 하고 다녔으니까요. 저는 그때 대학교에 들어가 신세계를 맛보았죠. 서울이라는 도시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발전된 문화 혜택을 보면서 젊은 사람이라면 꼭 이런 큰 도시에 나와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을 들어먹지 않은 동생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밤에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대학생한테 간다고 하면서 헤어지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의대인가 어디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 일로 충격을 받은 남동생이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라면 동생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을 만나 문제집을 왕창 주었고 만날 때마다 쪽지 시험까지 보면서 동생을 압박했어요. 역시 다른 일은 억지로 되는 건 없나 봐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난 후부터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삼수까지 한 끝에 법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떠난 여자한테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꼭 보여주고 싶다고 이를 악물고 했어요. 사투리까지 그러면서 다소 촌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대학교에 다니며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르고 생활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휴학한 후에는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를 몇 항씩 뛰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제 나이는 25이 되었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수업을 듣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처럼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조별 발표를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캔커피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자기랑 같이 조별 과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기 저랑도 같은 조 해주시면 안 돼요? 발표 진짜 잘하시던데 제가 좀 발표에 약해서요. 아, 네, 그래요. 뭐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기회 되면 그렇게 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꽤 근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같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사람은 사보지도 못한 브랜드의 옷과 신발이었고 힐끔 보니 시계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그런 그 남자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는 되게 똑똑해 보였어요. 이것저것 아는 지식도 많았고 말을 들어보니 집도 서울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살았고 학원 학군도 되게 좋은 데를 다녔더라고요. 제가 자랐던 시골 깡촌 동네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달랐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자꾸만 킹커피를 사다 주고 연락도 자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모자랄 것 없이 보였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제게 말하는 거예요. 희진씨, 되게 신기한 사람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알던 여자들과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 희진씨한테 호기심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호기심으로 사람 만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쪽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어차피 인생은 도전 아니겠어요? 두고 보세요. 어차피 저한테 넘어오시게 될 겁니다. 자신만만해하던 그 남자는 그날 이후로 저기 엄청난 파산 공세를 펼쳤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알바를 하고 있으면 와서 끝까지 기다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이렇게 부잣집 왕자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함없는 그의 태도를 보고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아는 지식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유난히도 말을 잘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그 남자에게 제가 마음이 끌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사람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더니 저와 그 남자가 딱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제 생활비와 학비도 벌어야 했고 동생의 법대학비도 보태줘야 하는 처지라서 연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마음이 조금 끌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쉽게 표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몇 번이나 만남을 피하고 만나지 않자 그 남자는 제게 노골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나 싫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해요? 알바 끝날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안 만나줄 거예요? 저기 그게 아니라요.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기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저도 포기를 하든 10번을 더 찍어보든 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됐어요? 저 제 학비랑 생활비, 그리고 남동생 학비도 보태줘야 된다고요. 내가 연애하고 그러는 동안 이 돈들은 누가 벌어요? 저는 그쪽이랑 다르다고요. 제 생활을 알기나 해요? 제일 솔직한 말에 그 남자와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멀뚱하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속 시원히 말은 해주었지만 저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방해되지 않고 또 제가 돈을 최대한 쓰지 않도록 자신이 다 해준다고요. 사실 그 남자는 외적으로만 보았을 때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고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여자도 몇몇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 남자가 놓치기 싫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저를 만나 같은 수업을 듣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모든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모든 돈을 그 남자가 지출했습니다. 연애의 시작은 너무 좋았죠. 항상 가까이에서 저를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만 보였고 알바도 공부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죠. 몇 달을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불만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캠퍼스 커플이라고 다 소문이 퍼져서 저희 사이를 다 인정해 주었고 그런 소문도 저희는 즐기면서 늘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 남친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자란 시골 마을도 무시했고 또 사투리를 심하게 쓰면서 다소 투박해 보이는 제 남동생도 은근히 무시했었고요. 법대에 다니는 남동생이 가끔 제 학교에 놀러왔고 자연스레 제 남친과 함께 자리를 보낼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웃으면서 남친이 하는 얘기에 남동생은 몹시 기분을 상해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가 된다고? 일단 변호사 되려면 그 촌스러운 사투리부터 좀 고치고 신문도 좀 보고 두루두루 지식을 갖춰야 변호사지.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그 사투리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지. 니네 누나는 많이 안 쓰는데 너는 진짜 심하다. 웃겨 죽겠어 정말. 완전 방금 저기 저 깡촌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애 같다니까. 그런 놈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멍청하지 않냐. 예? 아니, 시골 산다고 다 멍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남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더군다나 제 남동생은 직진형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막 내리꽂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또 그럴까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남친과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된답니다. 대학교 때부터 몇 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준비와 토익 시험 준비도 함께 했고 직장 면접 준비도 함께 했었거든요. 다행히 저와 남친 모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남친은 제가 자라온 환경과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경향이 다소 보이긴 했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괜찮았었어요. 결국 저는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죠. 남친은 서울에 있는 학군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서울 스타일로 세련되고 멋있으신 스타일이었고요. 집안에서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계셨는데 강아지 팔자가 어찌나 좋던지 제가 다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남친의 아버님은 평소에 말이 거의 없으신 스타일이었고 저를 보고도 딱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남친의 어머님이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표정을 지었는데 특히나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뭘 하셨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셨어요. 심장 쪽이 좋지 않으셨다고만 들었고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이고야, 저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혼자 그렇게 휑하니 가버리셔? 평소에 관리를 미리미리 하고 그러셔야지. 아무튼 시골 노인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거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럼 그 후로 엄마는 재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신 거예요? 만나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농사만 지은 거 맞아요? 지금도 혼자세요. 애초에 남자한테는 관심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저희 엄마는 저와 동생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하시는 멋진 분이세요. 농사도 지으시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셔서 직접 하시고 남의 집 일도 다니셨지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돈으로 저와 남동생이 이렇게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걸요. 무식하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시구만. 다른 친정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난 좀 교양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좋던데. 쭉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자란 놈이 어쩌다가 시골 여자를 만나서는 원. 오해하지는 말아요. 원래 옛날부터 시골 여자들이 억세고 막 드세서 남자 잡아먹는 말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예민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사람 면전에 대고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혼수나 예단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저희 집안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보기 민망하다는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불편한 인사 자리를 끝내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상견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돈 되실 분의 스타일은 아셔야 하잖아요. 엄마, 저기 있잖아. 엊그제 나 남친 집에 인사드리고 온 거 알지? 알지. 예의 바르게 잘하고 왔지? 어때? 좀 까탈스럽지? 생각보다 더 많이 걸어줬어. 혼수를 원하는 것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이네.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고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네 학비나 생활비 아니라 아둥바둥 살았는 걸. 걱정하지 말 그래. 이 엄마가 너네 시집장가 보내려고 남겨놓은 작은 땅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넌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여자이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멋지신 분이셨어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시면서도 아끼고 아껴놓았던 땅을 제 결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파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바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위험하고 불편했던 상견례 자리도 끝이 났고 시댁에서 원하는 것의 70% 정도를 저희 엄마가 해주시면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하러 하고 나서 제 남동생이 꼭 이런 놈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고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개똥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놈밖에 남자가 없느냐고도 했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언제든지 매형이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바로 말하라고요. 아주 혼쭐을 내준다고 결혼할 때부터 벼르고 있었죠.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재미있게 시작되었어요. 서로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하는 거 하면서 알콩달콩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내뱉은 남편의 지역무시 발언이 기분 나쁠 때도 많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는 이제 하도 들어서 그런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남편은 지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런 부분이 더더욱 많이 보였어요. 사람들과 어우러져 다 같이 재미있게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만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바로 배척하는 스타일이었죠. 특히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시골 출신이고 사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들 낳고 사는데 거리낌 없이 그런 발언을 하는 남편과 크게 한번 트러블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둘이 4살, 5살쯤 되어서 부모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